우리 이 1952년에 이제 광주시에서 당시 이 시장이 몰려든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당시 그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어서 기거했던 것이 현재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지금 뭐가 됐죠 거기? 이편한 세상. 옛날에 숙명여자. 옛날에는 광주 숙문여자고등학교, 숙문학교 거기였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피난민들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동, 현재 우리 건너편에 학동 3단지, 4단지 광주 남광교에 있는 고어간. 옛날에 거기에 미군들도 좀 있었고요. 거기 그 외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시 광주시에서 강순명 목사님에게 그 피난민들과 그 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면허를 내준 것이 현재의 천혜경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혜경로원에서 이거는 이제 비공식 얘기입니다만은 천혜경로원을 만든 강순명 목사님이 옛날 1937년에 독신전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928년부터서 독신전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없는 시골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한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부엌에 있는 옛날에는 우리가 부엌에 요즘의 의미의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행주, 도마 이것을 뜨거운 물에 계속 삶아내서 소독시키는 거 그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우리 옛날에는 집 앞에 하수구가 흐르는데 하수구를 항상 깨끗하게 그 파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퍼주기 강순명 목사님은 유명합니다. 똥장군 짊어지고 다니는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시설을 다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아내는 힘듭니다. 그래서 1918년에 결혼했는데 1934년에 첫 번째 아내가 죽었습니다. 최영종 목사의 큰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여자 전도사로서 같이 협력을 하던 어떤 분이 황해도 출신 처녀 전도사가 강수명 목사 그래도 I'm okay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 강은수 장로님이 현재 천혜경로원 원장으로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뭐 그 사이에 이게 이제 비공식 공식 다 합치면 1952년에서 82년까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가서 묻어주신 분만 한 900명 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강순명 목사님의 제1대 제자들이 광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1대 제자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제1번이 이준묵 목사님. 혹시 이름은 잘 모르셨습니까? 해남읍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준묵 목사님의 동생이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광주에 기아 자동차 공장 있죠. 기아 자동차 공장 앞에 전신이 뭔 줄 압니까? 옛날에 아세아 자동차 공장 설립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주에 가면은 비료 공장 있죠. 그 비료 공장도 이준묵 목사의 동생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준묵 목사님이 그 광주 독신전도단 여기에 이제 강순명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준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광주에 이현필, 윤남하, 그 다음에 정율성 광주 사람들이 요새 많이 하잖아요. 정율성의 누나 정봉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참 말하기는 참 그러는데 조선대학교의 설립자라고 알려지신 그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작은아버지 이 사람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1932년부터서 35년까지 쭉 이렇게 활동을 했고, 저기에 활동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제 만렙에 다 감옥 생활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씩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독신전도단 활동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돌보고 그다음 세우고 그 동네에 있는 고아들을 교육시키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족 정신을 가르치는 그때 당시 일제로 봐서는 반체제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감옥 생활을 조금씩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운동 중에서도 우리 광주의 사회복지 시설로 건너오는 것은 이준목 목사는 해남으로 가시고 이연필로 이어집니다.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해방이 되고 나서, 아니 나라가 독립하고 나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 45년 해방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국인들, 이 유랑민들이 다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를 끝내고 나서 해방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1946년에 남북이 이제 38선에 의해서 이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교류가 안 되니까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1948년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고아를 기차로 화물차 칸에다 세워서 광주에다 한 2,000명을 왔다 봤습니다.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아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광주에 있는 당시 이연필의 밑에 같이 있었던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당시 YMCA 사람들이 그분들을 케어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아들을 광주 여러 시설에다가 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돌볼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름을 지어야겠다 해서 동광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은 동광원입니다. 1948년에. 그래서 이 동광원을 만들고 그때 이제 광주시에서도 많이 협력을 많이 했고 여러 군데서 다 협력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동광원을 만들어내는 이연필 선생님에게는 그 다음에 정인세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로 육식은 안 시킨다. 육식은 안 시킨다.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동광원의 원칙이었어요. 이연필의. 그러니까 미군들이 각종 그 레이션을 주는데 미국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고기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온 레이션을 광주 양동시장에 가서 팔고 채소로 가서 이제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파도 기독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눈초리가 나빠졌겠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장사한다, 어린아이들 굶겨 죽인다, 뭐 이렇게 소문들이 막 나쁘게 됐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빼짝 여우게 됐겠죠. 그럴 때에 광주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정순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정 원장님의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 정순모 목사님. 정순모 목사님의 원래의 출생지는 현재 광주 서영교회 뒷담. 아마 담이 같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요. 그래서 1891년에 광주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몰려든 이제 아이들을 분산 배치해서 이제 케어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 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등원, 행복재활원 한쪽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동광원은 동광원도로 이어지다가 1952년에 스톱했고요. 동광원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스톱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나중에 이제 천혜경로원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혜경려원 쪽으로 넘어가면서 고아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케어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광주에서도 그대로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정순모, 누굽니까? 강순명 목사님이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또 그 천혜경로원을 운영할 때에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전쟁 기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는 식당 맡은 집사님이 목사님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보 칠랍니다. 해가지고 강순명 목사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전보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주에 있는 정시성이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능주의 그 세 형제가 방학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EMP를 열심히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영적으로 응답을 받고 그때는 옛날에 도락구라고 그랬어요. 트럭에다가 쌀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천혜경로원에다가 퍼지고 간 실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화순 정씨 집안의 자녀들이 나중에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유활의 교장 선생님을 자기 집에다가 숨겨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 집안의 딸 한 분이 지금 저쪽 귀일원에 보모로 계십니다. 정 선생이 바로 그 정씨 집안의 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현 유아원 얘기는 이렇게 해야겠구만요. 선교사들 집에는 선교사들의 가정 일을 담당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식당에서 하는 주방을 맡은 사람, 아이들을 돌보는 유모, 그 다음에 그 재봉 일을 해는 친모,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 대명씩은 항상 한국인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현 유아원에 있는 우리 박 선생님의 어머니가 나주에서 활동하시던 남대리 선교사라고 계셨는데 뉴올랜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순희 선생님은 남대리 선교사님 댁에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도 치고 아주 신식 여성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똑똑한 남편이 전쟁 기간 동안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끝에 전쟁 고아들 그리고 영아들 돌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충현 유아원이 됐는데 그 충현 유아원은 그래서 윌슨 하우스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슨 하우스의 여러분 책에도 제가 많이 소개해놓고 이 책에도 나와 있구만요.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윌슨 하우스는 양림동 우리 옛날 호남신학교 그 교적에 있는 선교사의 집들은 일제 만렵에는 일본인 고급주택지였고 일본인 광주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미 군정청 기간 동안에 1945년 9월부터 1946년 6월까지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는 미 군정청 군인들이 거기서 기거를 했고 그리고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는 2달 동안 북한군 사령관이 살았고 양림동 선교부 집들이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윌슨 하우스 집이 비게 됐을 때에 그러니까 일제 만리부터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집에서 돌보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충현 유아원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이 고아원으로서 혹은 유아원으로서 발달하게 된 거의 제1번 집이 충현 유아원인데 그 출발은 언제서부터냐? 이 한국 전쟁 기간부터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뭐 정확한 연대를 물론 이제 책에는 다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서
항상 이제 거기 가서 보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얽힌 또 그 집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그냥 나중에 역사적인 얘기로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주의 사회복지 이 활동으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은 제가 이제 빼뜨릴 수 없는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우리가 한글 이름으로는 서서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엘리자베스 J. 쇼핑. 이분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은 1912년에서 1934년 아마 6월 20일 돌아가셨습니다. 내일이 이분 돌아가신 날이에요. 서서평 선교사는 자기 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한국의 불쌍한 여자아이들을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불우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여성, 지금 여러분들은 다 대우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선시대 때에 아버지가 위독하시거나 어머니가 위독하면 자녀들이, 남자아이들은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 손가락을 짝두에 자르면 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 단지효 해가지고 효잡이 세워줍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에 그래 보니까 딸인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딸인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짝두에다가 딸의 손을 이렇게 얹고 They cut her arm. arm은 어디까지 말합니까? 여기까지를 말합니까? They cut her arm. Served soup. 그렇게 되면은 죽으면 죽고 살면 효녀 났다고 해서 효녀비 세워줍니다. 그 효녀비가 뭔지를 몰라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조선시대 때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1909년에 윌슨 의사에게 순천에 있는 어떤 그 어머니가 눈이 종기가 눈에 나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실명을 하게 생긴, 생명을 위험하게 생긴 남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의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치료를 해주면서 좀 더 빨리 데리고 오시지 그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어머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가시네라면 데리고 왔겠소?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광주였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의 여성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순천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1913년 일입니다. 그래서 광주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순천으로 1913년에 선교부를 세우고 이주를 했어요. 일부 선교사들이 순천 선교부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불쌍한 아이가 온 몸에서 냄새는 뭐 말도 없이 이렇게 다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불쌍한 거 광주로 가면 살 텐데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순천서 광주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 그것이 뭐냐면은 자혜의원입니다. 자비로울 자자에다가 혜택한다. 자혜의원이에요. 옛날으로 말하면은 대장급에 나오는 해민서입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해민서 시설을 자혜의원이라 해가지고 각 이 행정도시마다 그걸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전남대학 병원은 지금도 자기들 설립 연대를 1910년으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가 모르지만 지금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혜의원이 세워졌는데 그 일본인들의 병원이었습니다.
일본 병원에 가니까 일본인 원장이 이게 수술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여자아이도 이름이 순님인데 순님이도 이 팔 한쪽이 다 썩었고 눈 하나가 이제 다 썩었어. 그래서 그대로 두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술하자고 했는데 순님이가 놀라서 도망 나와가지고 기독병원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병원 앞에 가 있는 그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순님이를 서서평 선교사가 데려다가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머리를 깎으면 이거는 이제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도 안 깎으려고 그러고 목욕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서서평 선교사가 순님이를 설득해서 머리를 깎고 이제 옷을 새로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신차를 하니까 완전히 다 썩었어. 그리고 눈도 하나 썩었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자고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기독병원에 침을 맞아가지고 골수염이 돼서 팔을 잘린 아주머니 환자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환자가 순님이를 설득했어. 나도 이렇게 해서 살았다. 그래서 순님이 팔 하나를 자르고 눈 하나를 이제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서서평이 그 순님이를 이제 자기 딸처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피아 여고를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26년에 광주에 와서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당시 여자들은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15, 6에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늦어진 겁니다. 이화 여자 학교를 만들었을 때에 6살에 입학해갖고 9살이 없어졌어. 그래서 왜 안 보이냐 했더니 시집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 6이면 그래도 상당히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제 15, 6에 결혼해가지고 17, 8에 딸을 낳았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남편한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딸 하나 데리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광주 부동교 다리 밑에 거지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거의 여자들의 다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포에 있던 김윤수 장로님이 목포 경찰서장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선교사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증거가 뭐겠느냐 아무리 해도 여러 가지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중에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었다 증거가 자기 딸 이름을 뭘로 짓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딸을 낳기 때문에 두들겨 펴서 쫓아낸다 그랬는데 안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름을 뭘로 짓는가? 옛날 딸 이름은 다 딸 낳으면 뭐라고 합니까? 딸 그만이. 딸 그만이를 한문으로 고치면 이름이 뭐겠습니까? 말래, 말자, 막례, 종순이, 종례 이게 전부 다 딸 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안 짓고 밝을 명자, 은혜 은자, 명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명은이는 괜찮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딸 낳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두들겨 패고 쫓아낸다 했는데 딸 이름을 맑을 넓을 홍자, 은혜 은자, 홍은이. 네, 뒤로 자빠졌어요. 이제. 근데 세 번째 또 딸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틀림없다 했는데 맑을 정자, 은혜 은자, 정은이. 그래서 김윤수 장로가 선교사들한테 대대적인 시임을 얻었습니다. 최홍종 목사도 마찬가지죠. 딸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김윤수 장로의 이 딸 명은이, 홍은이 그리고 당시 양림동에 주막을 했던 표씨의 딸 표재금 세 사람이 수피아예고 1회 입학생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절에 그것도 이제 장애인이 된 그 순님이를 서서평이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수피아까지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딸 낳고 쫓겨나서 다리 밑에 거지 생활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녀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씩 둘씩 하다 보니까 13이나 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이일 성경학교. 스테판 리일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어가지고 거기다가 1926년에 교육기관을 세워가지고 요즘 우리가 말하면은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초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력인정 초등학교, 거길 졸업하면은 성경반으로 넣기도 하고 중등반으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옛날 우리 비단, 그러니까 누에도 키우고 직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수도 가르치고 1913년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의 그런 불쌍한 여자들을 위해서 교육할 때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의 후원자에게 편지를 해서 후원자가 요즘 우리가 쓰는 이 양모, 양털, 그 다음에 자수하는 뜨개질, 그리고 요거 스킬 자수라 그러죠.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찍어대는 거, 손으로 찍어대는 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레이스를 만들면 그거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팔아서 후원금이 오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이래 돼 있어요. 당신들 손 씻었어? 그러니까 예, 씻었대. 근데 그 하얀 천을 만들면 또 때가 묻는 거야. 손 씻었냐고. 분명히 씻었대. 근데 또 그래서 이 서서병 선교사하고 서로득 선교사 부인이 관찰해 보니까 밭에서 누에고치 따고 뭐 밭일하고 오다가 일 시작할 때 손 씻는 것이 찬물에다가 넣었다 빼면 손 씻은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비누를 갖다 주고 그리고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씻어내는 세수를 제대로 한 것이 1912년 말이야. 그러니까 광주의 여자들이 세수를 제대로 한 것이 1912년이야. 이래 해서 그 사람들의 이 복지 시설을 만들어낸 사람이 서서평입니다. 근데 그 13명의 딸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딸들을 교육을 시키면 복지 혜택을 어떻게 베풀 것이냐. 여성의 권익을 증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여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참 당시 우리 조선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말하고 있는데 아주 나쁜 거 하나 말할게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 버리기를 참 먹같이 버렸잖아요. 그런데 내 부인이 바람을 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두들겨 패고 하다가 소박을 마칩니다. 여자를 소박 맞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소박 맞춘다. 우리도 가끔씩 이제 그런 말 요새는 거의 안 쓰잖아요. 소박 맞춘다. 저고리 고름을 떼버려. 그리고 저고리 끝 여기를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섭을 가위로 자르고 낭자머리를 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와 같이 단발머리를 하게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동구 밖에 정자나무 밑에다가 세워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라도 데리고 가면 됩니다. 이것이 여자를 소박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 무슨 기록이 많이 있냐면 나는 오늘 코 잘린 여자를 보았다. 여러분도 다 학교 안 배웠어요? 여자분들?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못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다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런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서서평입니다. 그건 광주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불쌍한 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장로님들 사모로 재혼을 시켰습니다. 많이. 제가 누구는 누구의 아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지금 그분들이 거의 80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광주 기독교계에 아주 거물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은 혼나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만 나는 누군지는 압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은
전라남북도 일대 제주도에 다니면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 부인 절제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16년부터 시작했는데 금주, 금연, 그 다음에 공창제도 반대, 마약 반대 요것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것에 총 앞장서서 했던 인물이 서서평입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 뿐만 아니라 창녀제도, 공창제도 반대, 그 다음에 마약 반대. 최웅종 목사님도 물론 그러나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이 서서평. 그래서 서서평은 이제 기독교 대한 부인 옥실리아리 조력회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여전도회 같은 그런 운동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교회가 쓰고 있는 성미 옛날에 여자분들은 헌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헌금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에게는 경제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할까 하고 연구한 것이 밥할 때마다 식구 수저로 쌀을 이렇게 곡식을 떠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로 가져오면 그 곡식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쓰는 운동. 그래서 기독교 대한조력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분이 서서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교회 가면 여전도가 굉장히 여전도회가 세. 나도 교회에서 여전도회 협력을 안 받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다 서서평 선교사가 만들어낸 좋고도 나쁜 거야. 요새는 여자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좀 힘들어.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 대한민국의 성미운동을 서서평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대한간호협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을 해서 9대 회장까지 하고 1929년에 그러니까 조선간호협회를 그 이름으로 세계간호협회에다가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본이니까 일본 간호협회 조선지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우기고 조선간호협회 해가지고 1929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세계간호협회에다가 그 이름으로 간호협회를 등록을 시킨 사람이 서서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간호협회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서평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서서평 이름 알리기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래 해서 서서평 지금 현재 이장무 감독이 영화까지 만든다고 지금 광주에 와 있기도 하고요. 원래는 제가 임권택 감독과 함께 최웅종 목사님과 그다음에 이연필과 유아래 선교사님의 6.25 석 달 반 동안의 피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거의 시나리오까지 쓸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평 이야기가 서서평과 최웅종 해가지고 이제 영화로 아마 2, 3년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운동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나와야 내가 편할 것이고 곡성 삼광원은 이연필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초창기에 우리 호남에 있는 고아원들 이런 것들은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 개신교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쓴 성자 이연필의 삶을 찾아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동강원 식구들이 우리 호남 일대에 얼마나 많은 곳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을 참조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독정신병원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1954년에서 74년까지 기독병원의 원장으로 카딩턴 고호번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사회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만들었는데 그 광주 시내에 그때는 이 정신병자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가 몰라요.
그래 해가지고 그 정신병자들이 지금 현재 전담대학교 농대 뒤에 지금 그 복개해가지고 일곡동으로 들어가는 그 큰 길가, 거기가 옛날에 논이었는데 거기에 이름도 없는 정신요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무인가죠. 그런데 그 병원, 그 무인가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 의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 고호번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거기에 자주 방문을 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청년 때 갔을 때에 이건 진짜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꼭 그 우리 게장 비슷한 철조망 안에다가 사람을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장본인이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자기가 말하자면은 완전히 그 정신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그 미쳤다. 본인이 막 누구든지 만나면 때리고 죽이고 막 칼 들고 낫 들고 달라다니니까 당시 그 은목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가둬놨었다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돼서 오늘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했던 그 은목사님의 어머니가 광주의 홍승혜 전도사님, 홍승혜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홍우종 장로님. 이래 해서 그것도 결국은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이런 이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도 결국은 우리 개신교에서 전부 다 해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교수님이 오니까 잊어버렸네. 한 군데 더 내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오케이. 최흥종 목사님이 1956년에 이제 무등산에 가서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살으셨느냐? 35년부터 무등산에 가서 살기 시작해가지고 1948년에 여러분 올라가다 보면은 신림교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살으시다가 거기에서 김준호 선생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오고 해가지고 점점 그것이 했는데 이 가딩턴이 결핵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결핵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호번 원장님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기독병원의 행정실장을 오래 했던 최평웅 장로님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그때 당시 기독병원 직원들의 대숙제는 원장님의 마스터 키를 어떻게 몰래 뺏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 고호번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미국서 약품이 드럼 깡통으로 오면은 자기가 먼저 등록하기 전에 가갖고 마스터 키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깡통에 있는 결핵약을 3분의 1을 입마에 포켓 해버리는 거야. 등록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당시에 광주 결핵 환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딱 정해졌어. 지금 학동에 있는 배고픈 다리 밑에, 그 다음에 광주 학동 다리 밑에, 불로동 다리 밑에, 광주역 옆에, 신안동에 돌아다니면서 결핵약 다 나눠주고 진찰하고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에 1953년 방공포로가 100여 명이 왔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풀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 군목이 광주 선교부 소속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광주로 오니까 예수를 믿은 방공포로들이 자유를 얻고 광주로 100여 명이 왔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이 광주 양림교회에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또 말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니까 그분들이 대다수 그 전쟁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다 질병이 다 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치료를 해줬어요. 치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도 숫자는 많으니까 6개월 입원하고 퇴원한다는 각서를 쓰고 입원을 시켰는데 5개월이 되면 이제 퇴원 한 달 남았습니다 하고 알림장을 준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고원 원장의 목을 겨누면서 죽인다고 달라들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날 죽이라고 달라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그 오고 갈 데 없는 무위탁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매점을 처음으로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점 수익금으로 그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요 얘기를 동강원 광주 현재 규일원 예배 시간에 당시 YMCA 서울 YMCA 총무였던 현동환 총무님이 오셔서 특강할 때에 줬더니 그 현동환 총무님이 그 얘기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 국회의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붕 국회의장이 당시 300만 환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300만 환을 가지고 이제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이 지금 신양파크 밑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은 신양파크가 길이 뚫려갖고 너무 다니죠. 옛날에는 거기가 막창입니다. 소쿠리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게 막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붕의 호가 만송, 그래서 송이요. 그 다음에 이연필의 호가 이제 저쪽에 이세종 선생이 화순 등광리, 그래서 송등원이라 해가지고 송등원으로 해서 300만 원어치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김준호가 가서 그 결핵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소아자매원이 된 것입니다. 74년에 이 카딩턴 원장님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더 이상 안 나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광주 소위 유지들에게 그 시설이 거의 넘어가게 됐어요. 그 넘어가게 된 시설을 어떻게 유지할까 하다가 당시 개신교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는데 카톨릭은 그 구심점이 있으니까 그냥 카톨릭으로도 넘겨가지고 그 송등원을 계속 유지하게 하자. 송등원 이름이 나중에 무등원으로 바꿔졌는데 현재 그래서 여러분이 헐문 수양관 밑에 있는 소아자매원도 가보셨을 것이고 거기가 출발 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이렇게 하다가 72년에 무등산이 이제 도립공원이 되니까 그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나가지고 지금 현재 겨자씨 교회 옆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규일원 옆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연필과 그 모든 사람들이 틈틈이 일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늘리고 한 것이 오늘날에 지금 이제 규일원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총장님 말씀 드리니까 광주의 사회복지가 깊이가 있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점점 이렇게 사회복지가 영역이 넓어지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또 분야가 점점점 이렇게 법제화되고 하다 보니 초창기에 이렇게 사회복지를 했던 분들의 정신이랄까 마음이 덜 이어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이 광주의 사회복지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보니까 초창기의 그런 그 활동들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매우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그 목표는 선교였겠습니다만 선교와 의료와 교육과 복지가 이렇게 선단 구조 정도로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저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이분들은 정말 없을 때 복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어진 것만큼에서 그냥 그치거나 주어진 것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냥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권교육의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개 정도의 단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줄 때 강사료하고 이렇게 간식비 정도는 쓸 수는 있으나 책은 못 만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복사비 플러스 우리가 책값을 조성해서라도 책을 만들겠다 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에다 갖다 주었더만
광주시에서 수년 동안 이런 사업을 했지만 내자크지로 만든 책은 받아봤지만 제대로 된 책을 처음 받아보니까 이 양반들이 슬그머니 시민들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에서 사회복지를 슬그머니 빼갖고 2번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이렇게 항목을 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2배로 이렇게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한 권 만들었던 것을 올해 우리가 3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책을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뭐 공동모금회 이런 데에다가 다 무료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좋으면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기도, 강원도에서 우리를 강사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옵니다 하면 서울 사람들을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광주에서 인권에 대해서 광주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으니 이제 전국에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혹은 있었던 것을 뻥튀기 하는 건데요. 특히 초창기에 했던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나 정서는 우리가 국제복지를 할 때에도 저는 꼭 맞는 방식이라고 봐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렇게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국제복지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물 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물은 말이죠. 아무데나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땅에다 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만 물이 나오고 나중에 고장이 나면 고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100회 파주면 실제로 가동이 되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동이 되는 것의 상당수는 그래도 그 지역의 유명 인사 땅에다가 판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는 물값 받아봅니다. 자기 땅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학교 지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사랑채에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느티나무 밑에다가 가서 이렇게 돌멩이 한 50개 깔아놓으면 그게 학교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은 그게 학교거든요. 건물을 지으면 전기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 놔두면 낮에는 애들 학교, 밤에는 주민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목욕탕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면 물 마시고 싸는 것은 1000년 만년 동안 하니까. 그래서 그 관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학교는 자동으로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복지를 했던 분들의 그 아이디어에서 현재 우리의 복지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복지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